안녕하세요. 네, JFP에서 고등 입시를 총괄하고 있는 서경민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되게 걱정을 좀 했어요. 눈도 오고 그래서 어머님들 오시는데 좀 불편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좀 좋기도 하고 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수지 본원 근방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1년에 한 번씩 좀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광교 컨벤션 센터 쪽에 연이 좀 닿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교에 좀 가까우신 어머님들에게 좀 편리한 그런 설명회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약자 명단을 보니까 이제 광교 쪽에 이제 영무 다산 호수 쪽에 학부모님들이 되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돌면서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도 실제 업무를 또 보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좀 마주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료집 보시면 되게 좀 두껍죠. 브로셔 말고 자료집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책자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제가 호치켓으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우리 자녀분들 입시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권이 2시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크게 3가지인데 첫째로는 간단히 이제 입시 흐름을 좀 짚어볼 거예요. 지난 한 3, 4년 전부터 꾸준하게 쌓아왔던 교육과정의 변천사라든가 교육정책의 변천사를 간단하게 짚어볼 겁니다. 너무 딥하게 짚으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현행 대학 입시에 대해서 바뀌고 있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어떤 학교가 좀 유불리가 있는가 같은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 소개 때문에 어머님들이 저희 설명회를 정말 많이 찾아주세요. 자료집에도 그 부분에 힘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의 학교별 특징, 기출 문제들, 자기소개서 샘플, 그리고 이제 면접 질문 샘플 등등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사진 많이 찍는 건 좋은데 대부분 사진 찍는 시간을 아끼시게끔 하기 위해서 자료집에 정말 있는 내용들을 다 그대로 PPT에 옮겨 놓은 거니까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제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지트 입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지트 입시 통합 솔루션에 대한 그 시스템 안내를 잠깐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부 정책 변화 부분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년, 7년 사이에 교육 정책이 이렇게 자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적이 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집권당의 색깔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 시점과 그것을 시행하는 시점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단어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 보편교육이라는 단어랑 수월성 교육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보편교육이라는 건 공교육을 강화를 해서 절대적인 다수에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똑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파란색 쪽에 정권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보편교육적인 관점.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나 자사고 폐지 등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반면 이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엘리트 교육을 인정하는 쪽입니다. 소수 엘리트 집단에게 소수 엘리트에게 걸맞는 교육을 시행해 주는 건 괜찮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정권을 쥐고 있는 형태의 당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랑 교육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만 교육 정책을 발현하고 나서 4년 예고제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는데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버려요. 그럼 그 사이 이제 당이 바뀌면 자기 생각대로 안 굴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가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 쪽이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때까지는 자사고 폐지를 기본적으로 같이 옵션으로 가져가는 게 메인이었어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고 이런 자사고에서 일반적인 내신 퍼주기나 원래부터 고교학점제의 취지로 운영되고 있던 자사고가 너무 좀 유리해지는 구조를 막고자 했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가 유지가 되는 걸로 결정이 돼버렸죠. 평가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계획했던 지점, 고교학점제를 계획했을 때 당시에는 절대평가를 전부 다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시점에 와서는 5등급제 시행으로 상대평가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었죠.
9등급제에서 완화된 건 맞는데 5등급제 시행에 의해서 실제로 아직 상대평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월성 교육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엘리트 교육? 필요하면 해야지. 그래서 이제 북과학고, 경기도의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는 걸 과학고 추가 개설하겠다. 그리고 통합수능 시행을 통해서 줄 세우기로 옛날처럼 일자로 줄 세우기에서 전국 1등, 전국 꼴등 등수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수능에서 유불리 없애겠다. 줄 세우기 쉽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보편교육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뽑기를 바라고요. 수월성 교육은 그냥 수능이면 수능, 수시면 수시 명확하게 줄 세워서 점수화할 수 있는 걸로 하자. 알기 쉽게 하자. 옛날 방식으로 하자라는 걸 좀 더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현행 집권당의 색깔은 옛날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고등입시 외에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교를 갈 때까지는 이 입시 제도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우니까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근데 이게 또 바뀌게 된다고 하면 중1, 중2에 대한 교육정책이 나오는 시점이 내후년이나 이쯤 된다고 하면 또 보편교육 쪽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보편교육 쪽이 강화되는 시점이 된다면 제일 먼저 건들 건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보다 좀 더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일이 있어요. 사회 문제로도 발현됐던 의대 정원 증가. 일단 이거부터 손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집권당이나 교육정책을 시행하려는 시도 측이 어떤 걸 조금 더 중시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방향성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가 결정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굉장히 좀 큰 흐름이었던 의대 정원 증가를 자료집이랑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대 정원이 결국 2,000명을 추가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1,500명 가량의 인원을 추가하게 됐죠. 그래서 의치한약수에서 수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밸런스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의대 밸런스가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자연계 상위 1%대에 있어야 이제 의치한약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1.5% 정도만 해도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잔치에 먹을 게 그닥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렇고 지역 인재 전형에 추가되는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비수도권에서. 그래서 작년부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 가면 되냐? 강원으로 가면 되냐? 호남으로 가면 되냐? 제가 좀 재미로 알아볼 수 있게끔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역 할당 인원,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는 데의 의대 난이도랑 기존의 전국 단위로 가는 데 난이도 비교를 그냥 퍼센테이지로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의대에 가기 위해서 나는 전국에서 상위 1.5% 안에 들어야 돼. vs 강원 지역 내에서 상위 2% 안에 들면 돼. 이 정도 난이도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이제 포기해야 될 게 첫째로는 교육 인프라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급격히 열악해지는 경향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 어머님 계신가요 혹시? 다 중학교 자녀분들이시죠? 네, 이미 늦었어요. 네, 이미 늦었어요. 법령 개정 전에는 중학교 3학년에 전학을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해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인재 전형 출신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졸업이 아니라 법령에서 졸업이라는 표현이 되었지만 명확하게 확인해보면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그 지역에서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가야 그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주교를 진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애 데리고 손잡고 강원으로 이사를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지역 인재 전형을 뚫고 의대를 간다. 네, 이런 전략을 실제로 시행하는 형태가 되려면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 전주 화산중학교라고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가 있는데 전주 화산중으로 애 보내놓고 지역 전형으로 상산고 뚫어서 전주 전남대학교나 전북대학교 의대를 뚫는 그런 형태의 로드맵을 그리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자연계의 전문직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을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고
일각으로는 이 인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의사의 밸류나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른 걱정 아닌가 싶기는 해요. 첫째로는 이 인원수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태고. 그리고 사회 기득권층인 의사는 이런 인원 증가에 따라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의대를 간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목표의식으로 의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선택권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의대를 갈지 안 갈지가 아니라 갈 수 있는 레벨대의 학습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목표의식에 대한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 의대 정원 증가에 의해서 또 이제 발현된 게 재수생의 엄청나게 많은 증가입니다. 지금 재수생 비중이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능 인원의 3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재수 비율이 20%였는데 이제 30%까지 늘어났고 직장인들도 직장 때려치고 의대 가겠다고 정말 인터넷 강의 듣고 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한 시간이 있어요. 2년 남았어요.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올라와서 수능을 치르게 되면 통합수능으로 바뀌게 되니까 교육과정 개편되면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역 N수생들 입장에선 남은 2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라는 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권, 앞서 말씀드렸던 정권의 집권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정권과 정책, 의대 정원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럼 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어머님들이라고 할까요? 입시를 먼저 치렀던 선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자기 고등학교 가면 애 생기부 이런 거 챙겨야 돼 라는 이야기 전해 들으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삭제되고 그리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표준편차, 수상실적, 독서활동, 봉사활동은 더 이상 대학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는 되게 큰 지표예요, 저것이. 왜 그러냐면 표준편차라고 하는 건 그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고교 블라인드가 됐을 때 그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표준편차를 가지고 확인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도표는 수지 관내에 있는 1년에 서울대를 10명 보내는 일반 고등학교의 표준편차 지표입니다. 일반고 치고는 표준편차가 낮은 편에 속해요. 통상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20점대 초반, 그리고 이제 평균 같은 경우도 이제 60점대 중후반, 50점대 후반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평균은 비슷하지만 표준편차가 굉장히 좀 낮게 구성되어 있어요. 표준편차의 지표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의 격차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저점수가 크면 전교 1등이랑 전교 꼴등의 점수 격차가 큰 거예요. 다음에 보이는 도표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용인 외대부고의 도표입니다. 표준편차가 한 자리로 유지가 되고 있고 평균이 한 자리로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도표를 가지고 어머님이 대학교 관계자라면 어느 학교 학생을 더 고평가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가령 아래쪽에 있는 학교에 수학이 5등급인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9등급제니까 아직은. 9등급 중에 5등급이면 그냥 평균이죠. 근데 표준편차가 5점이라는 것은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의 최대 격차 점수 차이가 5점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3등급, 4등급짜리 친구들은 1등급이랑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친구들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점수가 1등급인 친구랑 5등급인 친구는 10점 가까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등급이 9등급제에서 3등급, 4등급이 나오고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삭제됐어요. 이제 고교 블라인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삭제되니까 이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챙겨야 되는 수상 실적, 뭐 대회를 가서 상을 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독서 활동, 책 뭐 읽어야 된다. 독서를 꼭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영재과학부 자율 동아리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자율 동아리도 별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대학 입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가치관에 의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편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챙겨야 돼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내신을 잘 챙기면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건 오직 세분명 및 특기사항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세분명 및 특기사항이라는 건 교과 선생님이 작성해주는 이 학생에 대한 평가인 거죠.
주로 수행평가나 보고서, 레포트 같은 걸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떤 역량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때문에 이제 교사 연수 같은 거에서도 세특 쓰는 방법이라든가 생기부 작성 기재 방법 같은 걸 교육부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 잘못 썼다가 이제 막 소송 들어가는 경우도 진짜 많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선생님 잘못 만나면 해당 교과목에 세특이 없을 때도 있어요. 2학년 수학 선생님 세특 안 쓰고 귀간제 선생님한테 갔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학 세특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대학 입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는 그런 일들이 꼭 있는 편이죠.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그런데 지금 고교 학점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컨트롤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는지 자체부터가 이미 평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 많게는 이제 물화생지 2에 해당하는 다른 역학과 에너지 같은 걸 선택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미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고등 입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약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들께서.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교과목들을 마음껏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 무슨 대학교 생활 마냥 오전 11시에 일어나는 아들내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답답하죠. 근데 당연히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9시부터 4시까지 수업하는 과정 안에서 몇몇 수업에 대해서만 이제 그 교차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정말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러한 최소한의 가이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사고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자기네들이 잘하던 거예요. 용인외대고 상산고 북일고는 원래부터 교육과정 편제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이게 교육과정 편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심화 AP, 대학교 수학 관련, 뭐 기하학 관련 이런 것들을 깔고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잘했다 이거예요. 활동 깊이가 일반고랑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죠. 일반고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라고 보는 거죠. 자사고 따라잡을 기회다. 우리는 원래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 교육과정 편제를. 그리고 우리가 내신 따기가 더 쉬워. 너희 학교 내신 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신 따기가 좀 더 쉬우니까 이쪽으로 전략을 맞춰갖고 내가 너희 따라간다. 애초에 취지가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외고국제고는 좀 심란해요. 외고국제고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학점제인데 자기네 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무조건 영어 사회를 68학점을 고정적으로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의 혜택을 외국고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문이과 통합 그리고 이 고교 학점제 딴소리예요. 외고국제고는 고전적 가치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머님들 자료집 넘겨보시면 제가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넣어놨어요.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 보실 필요 없이 처음에 이제 페이지에 있는 게 광교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주변 고등학교들 중에서 교육과정 편제표가 현재 공개되어 있는 게 광교고 거라서 가지고 왔어요.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학생 선택군이라고 네이밍 되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페이지는 전부 다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교육과정이고요. 학생이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제군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페이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한 14개 정도의 학교 선택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고는 이 정도 선택 과목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고는 다음과 같은 선택 과목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교육청에서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혼동을 피하긴 하면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됐으니까 아무 연고 없는 아랍어를 깔겠다. 고등학교 수업으로 선택해 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대수 같은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선택 과목들이 그냥 이렇게 깔면 일단 평타는 친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입장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저는 또 수학이니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같은 경우가 확통 선택할래, 미적분 선택할래 양자택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육과정을 선택하다 보면. 근데 서울대 권장이수 과목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수시 권장이수 과목 보면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을 모두 수강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일단 서울대 수시는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가 꽤 비일비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문과 수학으로 보호해 주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반고에선 있어요. 확률과 통계 들어, 문과생이니까.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제의 선택군의 자유도가 조금 한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용인 외대부고의 교육과정 편제표가 있는데 일반고 편제표랑 좀 다른 게 뭔가 공통 그 편제표는 좀 짧고 선택 과목 편제표가 2페이지 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사고의 선택 과목군은 약 20개가 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군에 동일한 이름으로 박혀있는 교과목들을 제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군 5에서 미적분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나는 통합수학이랑 대수랑 요렇게만 선택을 먼저 해가지고 미적분 1을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선택 과목군 6에 가서 미적분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름을 교차로 검증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많이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들이 일단 고교학점제에서 유불리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아랍어까지는 아니지만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표준 편차 같은 거 다 날려도 내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를 적을 수 있는 시점에서 이 학교는 일반고가 아니라는 게 그냥 드러나요. 스페인어 회화를 해주는 일반고가 있나요? 네, 제2외국어 선택 과목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거의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어, 제2외국어를 학점을 3학점씩 2개를 강제로 이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6학점이 외대국어 학생은 세특에 박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건 일반고 아니구나. 사실 고교 블라인드가 유의미하지 않은 형태로 저렇게 자기의 학교의 색깔에 맞추는 저런 운영 수업들을 자사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사고가 현재 고교학점제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좀 고교학점제랑 이제 문이과 통합을 사실 환영하고 있지 않은 외국고 입장에서는 학교 지정이라는 구분이 있어요. 너 특목고잖아. 무조건 이거 들어야지. 그래서 1년에 정확히 3년 동안 192학점 중에 68학점을 영어, 사회에 투자해야 됩니다. 제2외국어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했을 때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 외고 가도 이제 의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2000년대 초반에 2004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전국에서 안양외고가 제일 의대를 많이 보냈어요. 이게 하나죠. 근데 그때는 자사고가 없었거든요. 특목고라고 하는 건 외고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교수부랑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자연계통에 대한 지원을 일반고보다도 못하게끔 됐어요. 요컨대 성남외고 들어가서 의대 갔다라고 하면 걔는 일반고 갔으면 더 좋은 의대 갔을 거예요. 수학, 과학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제대로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니까요. 교육과정 편제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치가 일반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특목고의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그 외고 국제고는 다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그 고교학점제에 대한 그 혜택을 정확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외고국제고에 대한 지원이나 인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려 외고국제고에 대한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반고를 선택하시더라도 이런 건 좀 고민해야 돼요. 미적분 확통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라던가 아니면 물화생지2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에 2개 이상 수강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교육과정 편제라고 하면 사실상 고점은 막혀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높은 내신을 받더라도 고점은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학령 인구. 우리 현재 중학교 3학년 인구수도 좀 중요한 요소죠. 우리 현재 우리 아이가 중3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올해 당장 입시 현장감 있는 학생들이죠. 작년보다 우리 애들이 좀 많아요. 많다는 건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년보다 5.9% 정도의 인구수 증가폭이 있습니다. 저출산하는데 인구 언제 줄어드냐 기다리고 있으면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현 초등학교 2학년 35만 명, 현 초등학교 1학년 32만 명입니다. 그쯤 되면 지금의 3분의 2 토막이 나기 때문에 경쟁률도 3분의 2 토막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수가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외고 지원자 수의 변화 보실래요? 외고 지원자 수는 계속 늘어나요. 희한하죠? 아니 문이과 통합 확정된 시기 이때 알겠어. 아니 근데 고교 확정제 확정된 시기에는 왜 늘어나는 거야? 이건 일반고 갔을 때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비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일반고를 갔을 때 문과생들과 이과생이 서로 보호구역이 있었죠. 확률과 통계 들으면서 수학에서 문과생들끼리 수학 내신 경쟁을 했고 거기서 높은 내신을 받아서 좋은 대학으로 수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이과의 벽이 허물어졌죠. 이제 문과생들도 모두 이제 자신이 들어야 되는 수학 과목에서 이과생들과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2학년이 됐는데 국어, 영어, 사회 내신 다 좋은데 수학 내신이 5등급제에서 3등급이 나왔어요. 일반고에서. 그래서 수학을 안 보는 문과 대학을 찾아보니까 상위권 대학이 다 사라져요.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경기 외곽권이나 서울 하위권 대학만 남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즉 이것도 이제 고점이 막힌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 국제고를 가게 되면 어문학 계통의 대학을 갈 때는 확실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세특이 되게 중요해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성남외고 일본어과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대학교에 일본어과를 간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대학교 간판이 기존의 성적과 노력 대비 일반고보다 간판이 한 4칸 정도가 뜁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는 기껏해야 일본어과를 꿈꾸는 친구에게 일본어를 6학점 정도까지밖에 지원해줄 수 없지만 이 학생은 68학점의 한 절반 이상을 일본어를 들었어요. 그럼 진로 연계성이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세부념의 특기사항을 봤을 때 일본어를 참 열심히 한 친구고 전공 접학성도 확실하게 있겠구나 라는 설득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수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고를 갈 때는 기본적으로 수시를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수 이제 5.9% 정도의 인원수 증가, 45만 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인원수가 줄어들었었어요. 인원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지원자 수는 유지가 됐고 외고 지원자 수는 되려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제 문과생들이 참 이제 오갈 데가 없고 선택지가 굉장히 좀 협소하구나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 영재과학고 있고 자사고 쪽이 대부분 다 이제 이과 밭이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에 문과 쓸 수 있거든요. 자사고에 문과 쓸 수 있는데 문과생들이 자사고 쓰는 것보다 외고를 쓰는 걸 먼저 고려를 하는 거예요. 또한 배경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 어문학을 선택할 때도 특수 어문학과를 좀 먼저 고민하게 돼요. 러시아어, 프랑스어권, 뭐 중국어나 일본어 말고 그냥 독일어 이런 특수 어문학을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이유는 수학이 힘드니까 우리 수학, 과학 힘들어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경쟁해보지 않을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어과를 쓰려고 하니까 여권이 빨간색인 친구들이 있어요. 빨간색 여권은 중국 국적을 의미합니다. 경기외고 중국어과의 20명 정도의 한 반의 인원에 3명이 여권이 빨간색이랍니다. 아니 근데 나는 고등학교 생활에 3분의 1을 중국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시를 승부를 봐야 되는데 중국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벌써 불합리하죠. 근데 내 주변에 독일어 잘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어 잘하는 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처음 배우는 언어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리셋해서 시작하자.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특수어문학과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널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학교 관련된 부분이랑 각부 정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의대 정원 증가를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현행 입시는 수월성 교육을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도 무산됐고 그래서 좋은 학교들에 진학하는 것들을 꽤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는 그 전교 1등한테 주는 소위 티켓 있죠. 기획윤등 전형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 외에는 전부 다 유리한 고점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사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그것도 쓸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난이도가 높죠. 상대적으로 내신 따위가 너무나 어려운 경쟁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 외 현행 입시에서는 수능이면 수능, 수시면 수시 맞는 키로서 현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과생 수용처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외고 국제고 가서 이제 자연계통으로의 진학을 꿈꾸게 된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의 영향에 의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는 것 자체가 목표의식을 어문학이나 정치외교학과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대학교 간판을 뻥튀기 해서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확실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일반고 입장에선 전략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반고 입장에선 저 둘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교과 전형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는 걸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교과 전형의 비율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완전히 이제 붙였는데 지금 보니까 생활기록부에서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 전형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교과 전형의 비율을 야금야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 우위를 통한 교과 전형, 전교 1등 찍어서 상위권 대학으로의 원서를 집어넣는 거, 이 전략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순간 굉장히 유의미한 전략이 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는 순간 대학교 수시 여부가 결정돼 버리니까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율이 3%대에 육박하는 겁니다. 학교 때려친다. 이미 수시 글렀다. 그냥 수능 봐야겠다. 네, 그게 3%나 됩니다. 강남권은. 자, 그래서 이러한 인기를 반증하듯이 실제로 외고국제고 그리고 이제 자사고들의 서울대 실적을 보시면은 상당히 우수한 실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담이지만 서울대 입학 정원 3,500명 가량 중에 정확히 3,000명 가량이죠. 서울대를 1명 이상 보내는 일반고가 전국에 800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일반고가 2,300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1,500여 개의 학교는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용인외대부고 정원이 360명인데 66명이 서울대를 찍어요. 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외고 국제고들도 점점 강세를 또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제고도 계속 강세가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입시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학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소개를 드리기 전에 경쟁률을 잠깐 살펴볼 건데, 작년 한 해의 그 경쟁률은 소심 지원보다는 리스크 회피를 하기 위한 안전 지원을 많이 하고자 했던 시기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컨설턴트들은 그걸 훨씬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용인외대부고가 면접이 되게 빡빡한데 면접 준비하는 게 남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면접을 내가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면접이 좀 쉬운 학교인 북일고나 김천고로 선회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회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위권에 있는 학교들의 경쟁률이 박터지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중위권을 쓸지 말지 리스크 지원이던 학생들은 원서를 쓰는 걸 포기하게 되거나 서류에서 탈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낙수효과처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유는 인기가 워낙 좋아지고 고교 학점제 때문에 자사고가 좋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고 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조차도 나 자사고 쓸 수 있다는데 한번 써볼까? 라는 이제 생각으로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그 트라이 레인지가 훨씬 넓어져서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래서 나 고등학교 무조건 외대보고 갈 거야.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결심했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소수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3학년이 돼서 나 성적되니까 한번 써볼까? 옆집 철수도 쓴다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빈도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은 이제 용인 외대부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 경쟁률은 꺾였는데 이 꺾인 게 2년 연속으로 꺾였습니다. 전국 단위 경쟁률이 높았을 때가 3.6대 1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2.4대 1 그리고 올해는 3.16대 1로 경쟁률이 2년 연속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빡빡한 거죠. 저걸 지원해가지고 내가 학교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 그냥 일반고를 가겠다. 혹은 비평준화 일반고를 가겠다. 아니면 이사를 가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한 거고요. 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국 남녀만 보시면 되는데 전국 남녀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죠. 근데 요거는 지원자 수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경쟁률만 오른 겁니다. 모수가 줄어들었어요. 모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히 상산고의 의지랑 상관없었어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상산고가 원래 사회통합전형을 너무 쬐끔 뽑았는데 의무적으로 20%를 뽑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이제 사회통합전형을
전국 단위 전형에서 인원을 끌어다가 빼느라고 모수가 줄어든 이런 결과가 났고요. 덕분에 이제 북일고등학교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죠. 에이, 선생님 0.3 오른 거 가지고 뭘 큰 폭으로 올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장에 있던 사람은 정말 피말렸어요. 북일고는 서류에서 탈락되는 배수가 1.5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6명을 전국 단위에서 뽑을 때 1.5배수니까 204명까지만 서류에서 합격시키고 면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원자 수가 270명 이렇게 돼버리면 서류에서 70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면접 기회도 받지 못해요. 근데 재작년까지는 제가 북일고 설명회 같은 걸 할 때 B 하나쯤 있어도 쓸만합니다라고 설명회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재작년 커트가 159.2 해가지고 159.82였죠. 158.2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0.8점에 0.14점 해가지고 주요 과목 B 하나랑 예체능 B 하나까지 오케이였어요. 근데 이게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오르니까 이제 주요 과목 B 있는 애들은 이거 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김천고를 선회하자라고 이렇게 지도했고요. 애매하게 도덕 B 하나 있는 친구들이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썼다가 서류가 드랍됐어요. 이제는 국영수사가 읍미체에서 음악이나 미술, 체육에서 B 하나 정도만 합격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B 하나쯤 있어도 쓸만합니다. 남학생들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북일고는 성적에서 거의 만점을 요구하는 학교로 변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광역 단위가 좀 경쟁률이 올라갔죠. 이건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10월 전에 천안으로 이사 가시면 지역 전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명이 그렇게 이사를 갔고요. 상산고도 10월 달에 전주로 이사 가면 주소지 이전하면 지역 전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패스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천고등학교 남학교거든요. 북일고등학교랑 김천고 둘 다 남자 학교인데 크게 경쟁률이 올랐죠. 북일고 쓰려다가 못 쓰는 친구들이 자사고를 포기할 수 없으면 남는 대안이 김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천고 쪽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오른 걸 볼 수 있고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미션 스쿨이고요. 기숙사가 전원 기숙사가 아니어서 쓸 친구들만 쓰다 보니까 경쟁률이 거의 1.1, 1.2 정도로 수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눈치 지원의 한 해였다. 안전 지원보다 눈치 지원에 가까운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일고와 마찬가지로 외고 국제고는 학교마다 2배수 선발이냐 1.5배수 선발이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남외고 1학과 그럼 40명 뽑는다. 60명이 될 때까지 서류가 만점이 아닌 애들을 털어냅니다. 서류가 만점이냐 아니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영어, 국어, 사회가 A냐 아니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데 2학년 1학기 때 하필이면 막힌 실수를 해서 B가 하나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눈치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 학교를 못 쓰고 하지만 외고 타이틀은 달고 싶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8개 외고 중에 비인기인 외고들에도 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 외고가 총 8개인데 경기 남부에서 익숙한 경기, 수원, 성남, 과천, 안양 외고 5개가 있고요. 북부로 가면 동두천 외고가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김포 외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위쪽으로 가면 이제 고양 외고도 있죠. 총 8개인데 고양 외고가 4년 동안 계속 미달이었어요. 작년 경쟁률이 1.6대 1이 찍혔거든요. 이게 이제 그 경쟁률 지원에서 이제 성남이나 수원외고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찔러보지 못한 상황들에서 외고 타이틀을 포기하기 싫었던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경기외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자사고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자사고 신청을 지금 올해 할 거예요. 이제 외고가 아니라 경기 자사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원외고 보면 올해 유일하게 눈치 지원에 실패한 학과가 일본어학과입니다. 20명 뽑는데 한 4명, 5명만 소신 지원해도 경쟁률이 저렇게 널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던 러시아학과랑 프랑스학과는 눈치 보느라고 경쟁률이 많이 오르지 않고 그냥 감소됐는데 이런 과 소신 지원 인원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 경쟁률도 한 3일 차에 갑자기 튀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집어넣는데 B가 있었던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맘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과 경쟁률이 좀 낮았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동탄국제고는 경쟁률이 이제 상당히 높았던 2.6대 1 정도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게 서류 전형 컷이 2대 1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2대1에 맞춰서 점점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현실이 닥치면 2대1의 경쟁률이 넘는 순간 B 있는 친구는 원서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성적이 이제 약간 이슈가 있는 친구들이 좀 망설이게 되는 수치에서 수렴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학교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제가 드린 자료 중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제가 준비해 드릴 수 없는 영역인 학교 성적이 필요합니다. GT에서 수학이나 과학 내신은 충분히 챙겨드릴 수 있는데 국어, 사회까지 챙겨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수학이를 들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정신을 차려서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서론이 길잖아요? 그럼 그 엔딩이 항상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국어가 필요했다. 로 엔딩이 나요. 그러면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들어보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 드랍이 100%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어드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서류는 종합전형과 상관없이 종합전형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량화돼서 점수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재과학고는 얘가 왜 서류에서 떨어졌는지 안 알려주거든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해 빛을 누르시죠. 근데 자사고나 외고국제고는 서류 점수를 보고 명확하게 합격, 불합격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용인 애대부고는 경쟁률 2대1이 넘는 시점부터 무조건 국영수 사과가 싹 다 A여야 되는 거고 90점으로 A냐 100점으로 A냐도 상관없이 그냥 A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점수를 쳐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B인지 A인지가 중요한 거지 원점수는 필요 없어요. 200점 만점에 가내신 3장 얼마 봉사활동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자사고가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합산 점수 A라는 성취도만 들고 와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몇몇 중학교들이 가끔 이제 수학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막 점수가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 요번에 이제 다산 기말이 어려웠다는 소문이 팽배하던데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점수가 갑자기 넓어져서 B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애석하게도 저 부분은 커버링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지우개 찬스 같은 경우도 B 하나를 A로 바꿔주는 그런 지우개 찬스도 없어지는 추세예요. 원래 북일고가 하나 있었고 재작년까지도 인천 하늘고에서 지우개 찬스가 있었는데 이제 지우개 찬스가 있는 학교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성적을 일단 메인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로부터 출발하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고전적 가치관이 아닌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 자신이 진로적으로 중학교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탐구를 했는지, 그 탐구를 통해서 나에게 뭘 물어볼 수 있을지 같은 시험 범위를 직접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0월쯤 되면 어머님들이 저희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글이 안 읽힌대요. 매끄럽지가 않대요. 표현이 투박하대요. 그래서 이제 매끄럽게 만들어 달래요. 잘 읽히게 만들어 달래요. 근데 이제 목적이 그게 아닌 글이거든요. 저 글은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얘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학습했을까라는 걸 궁금하게 만드는 글이어야만 해요. 자기소개서가 학생을 표현하는 글이다라는 건 약간은 잘못됐어요. 고등 입시에서의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건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가 지금 쓰든 어머님이 쓰시든 아이가 개발세발 쓰든 한강 작가님이 오셔서 쓰든 그냥 100점이고요. 감점되는 것만 있어요. 감점은 뭐가 되느냐? 저희 아버지가 부장검사신데 저희 집에 백마가 뛰놀고 제 취미는 승마와 골프고 저는 이제 이코노미를 탄 적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쓰면 경제적인 지위 그리고 우리 부모 출생 출신에 대한 언급 아니면은 저는 다산중학교 3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경우는 감점 내지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토익이 990점입니다. 저는 무슨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저는 특허권 출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감점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감점 요인을 만족하지 않고 누가 써도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소개서를 점수화도 되지 않는데 사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야 하느냐? 자기소개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양식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처음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요. 중학교 시절에 자신이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그러니까 이제 학습 계획을 수립해본 경험이 뭐가 있냐? 그럼 시험 대비 때 내신 공부 어떻게 했느냐? 플래너 썼던 이야기들. 그리고 공부 어디까지 했는지 선행을 어필해야겠다. 나 블랙라벨 공부했다고 써야지. 그럼 이제 옆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거들죠. 그 아빠 엄마한테는 선문 영어가 제일 많이 나갔어. 뭐 이런 얘기. 정석 공부했다고 써.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그 학교 설명회를 가면 아, 그 방향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교과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나 문제 제기 능력, 그것을 탐구하는 탐구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풀고 오답을 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답 노트를 했다, 필기를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구 소재랑 그 탐구 소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 나가고 공부해보고 실험해보고 친구들이랑 토론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상인가? 갑갑하죠.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한 토픽들, 중학생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토픽을 누군가에게 기대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읽힌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엄마 아빠가 나서서 고쳐줘야겠다. 아니, 합격 불합격이 정말 1도 영향 가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조금 더 투박한 게 나아요. 아이가 직접 썼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말 매끄럽게 교정교율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멋진 에세이처럼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물어볼 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을 무조건 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이제 어른이시니까 문맥의 흐름상 결론이 나와야 되는 시점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써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결과물을 날리는 편입니다. 결과물이 궁금해야 물어볼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 컨설팅이 있는 거죠. 자, 학교별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진 찍는 거 다 좋으신데 저 밑에까지 다 나오고 나서 찍으세요. 처음에 찍어놓으면 다시 찍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자료집에 전부 다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안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요건은 국영수 사과가 전부 다 A여야 됩니다. 이건 예외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국어가 B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외대국어는 못 씁니다. 네. 사회통합 전형이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성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외동딸인데 외대국어 들어가고 싶다. 그럼 쌍둥이 빨리 나으시면 됩니다. 네, 다자녀. 네, 다자녀로 가시면 돼요. 그 외에는 국영수 사과가 전부 다 A여야 되고요. 역사, 사회를 동시에 봤다면 역사가 A고 이제 사회가 B다. 그러면 A인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회과학 중에 높은 거 선택할 수 있어요. 페널티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1500자 작성이고요. 띄어쓰기 제외입니다. 여기 오신 어머니 아버님들께 4가지만 주입식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요소 4가지는 왜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서 뭐 할 거야? 중학교 때 뭐 했어? 너 인성 어때? 이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왜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서 뭐 할 거야? 중학교 때 뭐 했어? 인성 어때? 쉽게 의문문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4가지에 대해서 충족하게끔 자기소개서를 쓰면 돼요. 자, 근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왜 들어오고 싶어? 파트 부분은 학교의 권하기념이나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그 요소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학교의 시스템이나 그 학교의 그 지향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고 싶다. 대부분 그렇게 써져요. 용인의 대부분 자율성, 창의성, 인성을 강조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품 그리고 교육 환경이 내가 어떤 꿈을 꾸는데 이런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희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와서 뭐 할래? 라고 하면 그 학교의 프로그램이랑 시스템이 있죠.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싶다. 다양한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런 역량을 키우고 싶다. 이건 이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줄줄 나오잖아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템플릿이 있어요, 거의. 100이면 한 99명은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쟁력이 애초에 없어요. 그럼 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심화탐구예요. 이게 이제 용인 외대부고 자기소개서가 막 이제 별의별 대필 교수님 불러다가 뭐 이제 묻고 쓰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중학교 학생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나는 옛날에는 이제 나는 물로켓을 쏘아봐서 추진력과 이제 물리학적인 그런 관계를 확인해 보았어. 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제 물리 1, 물리 2 선행집을 막 꺼내다가
작용, 반작용, 베르누이의 법칙, 유체 역학에 관하여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상대 경쟁처럼 돼버립니다. 내가 더 깊이감이 있어라. 근데 이제 깊이감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깊이감을 남 앞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깊이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게 소위 스노비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중간 과정 없이 결과만 받게 되는 그런 면접을 하게 되면 면접관들이 대번해합니다. 잘 들었어요라고 하고 나와서 엄마 나 잘했어라고 했는데 드랍되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픽이나 소재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들고 올 수도 있고 제가 물어다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탐구를 해봤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용 가능한 심화탐구 영역을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험이 굉장히 러프해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이제 뇌과학자 꿈꿨던 친구가 슈가블루스라고 해서 설탕 중독 우울증에 대한 어떤 글을 읽었대요. 슈가블루스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행복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게 우울해진대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정신적으로도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아니 이거 제로 음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로 음료도 달잖아. 단맛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야? 아니면 설탕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애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으면 실험해보면 되지. 논문을 찾아 검색해보자가 아니라 실험을 해보면 되지. 실험을 해보고 논문을 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로 음료 먹여보고 기분 좋아? 일반 탄산음료 먹여보고 기분 좋아?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논문 찾아보니까 기분 상태 검사지라는 도표가 이런 식으로 스케일 단위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대. 요걸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요 단어들을 가지고 기분 좋음을 척도로 만들 수 있대. 척도로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결과가 어땠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논문을 찾아보자. 실제 결과는 어떤지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이 과연 과학적으로 정말 유의미한 실험일까요? 어딘가 랩실에서 정말 벌어지는 그런 실험처럼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가치가 높죠. 아이는 호기심을 생겼고 호기심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기 호기심을 그래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런 건 어때? 했을 때 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다음 주에도 털레털레 와가지고 무슨 소재거리로 하죠? 이러면 이제 지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재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주려고 했을 때 그걸 잘 물어다주는 학생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심화탐구를 쓰면 당연히 면접 준비를 할 때 그 심화탐구 소재거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제로 음료 같은 걸 먹었을 때 기본검사지에서 검사지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다시 실험을 할 것 같아? 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고민해본 질문들을 가지고 15분 동안 3개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주로 한 문제당 4분 정도씩 스피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 라이딩하고 집에 오는 길에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죠. 뭔가 소재거리를 물어봐요. 애가 좋아할 만한 소재거리를 물어봤을 때 4분 동안 학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흥미있어하는 소재거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용인 애대부고에 들어가는 것에 성적 요건은 변별력이 없으니까 주로 면접에 의해서 변별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부 다 A일 거니까요. 자, 그럼 외대부고의 어떤 샘플 사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기소개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회계사를 꿈꿨던 학생의 샘플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회계사나 세금 업무 같은 것들이나 경제 부분에서 이렇게 좀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래서 제가 좀 지도했던 게 경제 관련된 관심을 일단 좀 키워보자. 경제 기사 중에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어떤 기사 같은 거 있어? 그랬더니 이제 첫 주에 이렇게 삐꼼이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음 주까지 그러면 관련해서 흥미 있을 만한 기사를 몇 개를 좀 찾아보자.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흥미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요즘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되게 스케일이 크고 재밌어 보인대. 그러면 선생님이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그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그 중국 미국 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혹시 투키드네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니?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건데 하면서 이렇게 막 수다쟁이가 돼서 제가 한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관련으로 한번 소재거리를 삼아가지고 탐구보고서 같은 걸 좀 써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수다쟁이가 돼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걸 들으면서 발문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만약에
정말 만약인데 이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던가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 것 같아? 라던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당연히 이제 당일날에는 글쎄요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어때 좀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아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선생님도 찾아봤어. 이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아이들이 조금 더 디벨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게 저희 컨설턴트들의 역할인 거죠. 또한 이제 교과 시간에서부터 출발한 지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 시간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수요 공급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는데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각하다. 근데 최저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인플레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자.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다고 해도 그 인과관계가 무조건 예상처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굴려봤는데 엑셀로 이제 상관관계 분석 기초는 할 수 있거든요. SPSS 같은 고급 통계 프로그램 쓸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엑셀로 됩니다. 선형 회의까지도 엑셀로 다 돼요. 근데 엑셀로 돌려보니까 상관관계가 없게 나왔어요. 예상과 다르죠.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돈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다. 왜 그렇지? 다른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나가는 역할하고 가서 친구들이랑 요 소재로 한번 토론해보고 와봐. 자율동아리 인원이랑 같이 토론해가지고 내용 정리해서 같이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매 주마다 로테이션 돌려서 얘기를 나눠가는 거예요. 또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에 대한 기사. 요즘 되니까 이제 중학생 같지 않죠? 예, 기사가 스크랩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점점 디벨롭 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죠. 이게 진짜 중학생이고 지가 쓴 건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원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어떤 그 의견들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행위가 우리나라의 기업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 진짜 공부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거리들을 파악하고 이 소재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면접 질문을 알려주는 게 저희 컨설턴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첫 샘플이니까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자 중에 상당 부분은 주도학습에 투자되고 있고요. 주로 방식은 토론이나 실험, 독서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글을 쓰는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화 탐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성 영역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용인의 대부분 인성 영역은 대부분 다 리더십이나 협력심으로 좀 귀결됩니다. 갈등 해소라던가 규칙 준수라던가 이런 거는 잘 쓰지 않는 편이고요. 협력심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나 아니면은 이런 합창단 아니면 댄스 동아리 같은 액티브한 것들도 굉장히 좋고 동아리 활동도 좋은 편이에요. 그냥 단순히 조별 과제 하면서 내가 조장이었던 경험을 쓰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이제 인성 영역을 쓸 때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주도학습 부분을 쓸 때는 좀 투박해도 괜찮은데 인성 영역은 약간 좀 촉촉하게 이제 에세이처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들 감성에 특히 남학생들 감성에는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이 초기에 써오면 되게 설명문처럼 써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이 증가에 부담이 되거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인데 갑자기 로봇세의 세율을 소개하는 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주인공이 본인이 아니라 로봇세 세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첨삭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 주체는 너야, 너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런 지식을 알게 되었고 학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써야 한다. 인터넷 검색 딸깍한 거 아니냐. 자꾸 보고서처럼 써오지 마라.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딸깍으로 자꾸 검색을 해오니까 그런 거다. 책을 찾고 직접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전문가와의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서 너의 경험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또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죠.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또 많이 봐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정치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골라준 다큐나 아니면 디스커버리 같은 것들 많이 보는 편인데 작년에 이제 또 골라준 다큐에서 자본주의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추천해 줬었고 이제 돈에 관련된 부분이나 회계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그 중학생이 읽을 만한 책 같은 걸 추천해주면서 이런 거 한번 읽어봐. 야 이거 12년 된 다큐멘터리인데 지금 봐도 좋아. 기본적인 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죠. 또 이제 실질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궁금하다 해서 엑셀 이용해가지고 상관관계 돌려보자. 이렇게 지도해가지고 실제로 도표 만들어서 그러면 최저임금 결정사항은 통계청의 사이트에 있으니까 통계청 사이트를 참고해가지고 도표 넣고 굴려보자. 최저임금이랑 그러면 물가 상승률 사이에 그 상관관계가 양적 상관관계가 나올 것 같아? 일단 가설을 세워보자고. 왜 그러면
그런 약정 상관관계가 나올 것 같아? 그랬더니 돈 많이 받으니까 많이 쓰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 러프하지만 좋아. 그럼 돌려보자 했는데 돌려보니까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오히려. 플러스 양적 상관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최저임금과 상관없나 보다. 어떤 요소가 그러면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견인했는지를 확인해 보자. 저는 답을 알고 있죠. 금리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한테 그걸 정보를 그냥 던져버리면은 그 중간 과정에 알게 된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계속 일주일마다 조사하고 탐구해와라는 걸 계속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갈피를 못 잡으면 이제 좀 도와주는 거죠. 대신에 그냥 완전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정답이 담겨져 있는 책을 준다던가 정답이 담겨져 있는 다큐멘터리나 쇼츠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올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스토리가 현실성이 있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기소개서로 나오는 면접이 용인외대부고는 면접 질문지가 있어요. 그 질문지에 텍스트가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면접 질문이 길고 어려워요. 의심스러우시면 용인외대부고 설명에 딱 한 번만 가보시면 의심 바로 풀립니다. 용인외대부고 8월 9월 달에 열린 학교 투어 설명회 말고 8월 9월 달에 열리는 설명회 가면 작년에 나왔던 기출 면접 질문지를 보여줘요. 그럼 딱 이런 느낌입니다. 지원자 최저임금 사례에 잘 들었는데 혹시 해외 사례는 알고 있어요? 국내에 대한 사례 말고 해외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랑 어떤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럼 그런 구조적인 차이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 정책이나 이런 것들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확장해서 물어봐요. 마인드맵을 그래서 필수적으로 좀 그려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저임금이라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를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물어봐 주는 거죠. 면접 질문을 매번 만들어서 물어봐 봅니다. 당연히 답변 잘 못하죠. 그럼 다음 주까지 다시 공부해봐. 라고 해서 기껏 공부해왔더니 다른 거 물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의 변화가 예측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특정 집단을 설득한다면 어떤 요소나 데이터를 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중학생이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질문들을 진짜로 물어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 답변하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인외대부고 입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인성 영역에 대한 질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좀 신기한 영역인 것 같아요. 원래 용인외대부고는 인성 영역 질문을 받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인성 영역 질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코로나 세대를 지나면서 기숙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성 영역도 필터링을 해서 뽑아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빈도수가 굉장히 그 애프터 코로나 이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가치, 리더십에 대해서 네가 들어와서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좀 이기적인 학생처럼 티가 나면 여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용인외대부고가 외모를 본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가끔 합니다. 저희 우스갯소리로 얘들은 외모 본다. 그래서 이제 똘망똘망한 애들 좋아한다. 뭔가 좀 싸나워 보이면 좀 그렇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인성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상고입니다. 의대 상환학교로 불리울 정도로 의대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죠. 성적 요건은 국영수는 전부 다 A가 유지가 되어야 하며 사회, 과학 중에 하나만 전부 다 A가 유지가 되면 됩니다. 사회가 A이거나 과학이 A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대신 폴짝으로 A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A이거나 과학이 다 A거나 사회가 싹 다 A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어, 영어, 사회 같은 데서 B가 나오면 감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B 하나쯤은 있어도 남학생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원서를 쓸만합니다. 여학생은 안 돼요. 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학생이 안 되는 이유는 상상고가 여학생을 남학생이 절반만 뽑아요. 그래서 남학생을 좀 더 많이 뽑는 구조라서 그렇고요. 자기소개서는 1,500자. 자, 다시 한번 주입식 교육 좀 할게요. 왜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서 뭐 할 거야? 중학교 때 뭐 했어? 인성 영역 어때? 자, 이 중에서 왜 들어오고 싶어랑 들어와서 뭐 할 거야를 안 물어봐요.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뭐 했어? 그리고 인성 어때? 근데 그것만으로 1,500자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도학습과 인성 영역의 글자 수의 할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주도학습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외대부고만큼의 깊이를 요구하고 굉장히 좀 길게 써야 됩니다. 특히 인성 영역을 엄청나게 길게 써야 되는 게 압박이에요. 용인외대부고는 인성 영역을 길게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글자 수가 거의 좀 제한을 걸어놔서 500글자 내외로 쓰세요 하니까 남학생들에서 죽으려고 해요. 500자 인성을 채우라고. 어떻게 하지? 항상 느낀 점은 보람찼다,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제 인성 영역 파트 부분을 쓰는데 좀 어렵고, 특이하게 독서 3권에 대해서 300자씩 이렇게 3권을 독서록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독서록은 통상 구성을 앞에 100자는 그 책을 접하게 된 계기, 중간에 100자는 그 책의 간단한 내용이나 배운 점, 그리고 마지막 100자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등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책을 선정할 때도 너무 내가 과학자를 꿈꾸니까 과학 이런 식으로 다 책을 채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질문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책을 사례로 들 수 있게끔 등장인물이 입체적인 인물이 되게 다양한 경우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나 지킬 박사 화이드 같은 양면성이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인공을 기반으로 한 면접 질문에 답변을 했을 때 그런 양면성에 대한 질문을 하기가 좋게끔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뭐 심지어 원미동 사람들 이런 것 같은 등장인물이 입체적이고 다양한 경우도 괜찮고, 하나는 이제 자기 진로적인 관점의 책을 하나쯤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자기계발서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책이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로 코일로의 연금술사를 학창시절 때부터 참 좋아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책들이 나에게 어떤 그 성장에 도움이 됐느냐,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위안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런 책들이 있으면 만약 타인에게, 후배에게 그런 책을 소개시켜준다면 어떤 이유로 소개시켜줄지를 얘기해봐 같은 질문에도 잘 대응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통합 전형의 인원 증가에 따라서 경쟁률은 늘어났으나 표기 경쟁률만 늘어난 거지 지원자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쟁률은 늘어난 거긴 하니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난이도는 조금 올라간 게 맞죠. 여기도 그래서 10월 달에 전주로 진짜 이사가 버리는 주소집 이전하는 경우도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 면접 한 번 하는데 거진 1시간을 태워야 되는 학교입니다. 창의 융합 면접 20분 동안 문제를 풀고 10분 동안 면접 발표를 하고요. 룸을 체인지해서 독서 인성 영역 면접 질문지를 주고 10분 동안 답변 준비시킨 다음에 또 10분 동안 답변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50분이에요. 창의 융합은 수학, 과학, 문제 풀이에 가깝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사실 볼 수 없는 저 뒤쪽에 이제 기출 문제 제가 제공해 놓은 뒤쪽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 상상고 기출 문제 공통 질문 해가지고 남학생 수리과학 창의융합이랑 여학생 독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남학생 수리과학 같은 경우가 생명이랑 수학이 합쳐진 그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에 관련된 영역의 질문이 나왔고 실제로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은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접근이 가능했다는 거지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반복 연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규칙성을 찾아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 규칙성을 찾는 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거든요. 이 컴퓨터적 사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열을 좀 잘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시 파트 부분에서 정해기조의 정수론이나 대수 쪽에 좀 더 가까운 영역이라 이쪽 부분은 경시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꽤 유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인성 문제는 그 반타블랙이랑 세상에서 가장 핑크색, 그 핑크스러운 핑크색을 가지고 이제 예술가들끼리 이렇게 벌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예술에 대한 그 경계에서 어떤 걸 지지하는지 찬성하는지 등을 물어보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면접으로 수렴하게 되죠. 상상고 합격자 내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주 상상고 설명회 1000명 예약해야지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걸 보시면 남학생, 여학생이 합격한 학생들 중에 만점이 아닌 성적 점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B가 있어도 원서를 써서 합격한 케이스가 재작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올해 설명회를 봐야겠죠. 이거를 온라인 설명회 공개할 때도 저것만큼 꽁꽁 숨겨놔가지고 그래서 도표로 만들어서 제공을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어느 정도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B가 4개까지도 쓸만했었다는 거예요. 저 점수면 2학년 때 기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때 B 하나 내지 2개도 쓸만했다. 심지어 C 하나도 썼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널널하다. 경쟁률이 되게 빡빡하던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상상고는 좀 특이하게도 전체 경쟁률이 2대1이 될 때까지 학생을 안 자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좀 모자라잖아요, 인원이.
그러니까 전국 경쟁률은 높은데 지역이나 사회통합 전형이 모자라면 2대1이 찰 때까지 안 잘라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합쳐갖고 2대1이 넘으면 그때부터 모든 전형에서 밑에서부터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전형과 상관없이. 그런 특징 때문에 B가 있는 친구 일부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상상고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입학지원 동기랑 입학 후 활동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심화탐구 경험을 첫 글자를 일단 쓰는데 많이 주력하게 됩니다. 좀 투박하고 구성이 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용인의 대부분은 좀 하나의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좀 주력하는 글이 있다면 상상고는 심지어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도 사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의 대부분 할 때는 진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상상고는 내 꿈이 뭔지 그리고 이제 내 꿈을 향해서 어떻게 다가가는지 같은 것들보다 공부 어떻게 했는데 어떤 공부했는데 깊이감 있게 했니? 그럼 뭘 알아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데 요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좋아하니까 이제 힐베르트의 문제 중에 17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이제 자동차 좋아했으니까 자동차의 그런 급발진에 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어떤 사례로 작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탐구 경험 이런 것들을 쓰려고 노력했고요. 인성영에 500글자 써야 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로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으면 저희가 에피소드를 2개로 쪼갭니다. 그냥 짧은 거 2개 쓰자. 근데 이제 길게 쓰면 글이 굉장히 길어져요. 어디 보면 이제 좋은 생각, 깊은 마음 뭐 이런 것들 화장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에서 읽을 법한 글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안 읽히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맨 마지막에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만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질문도 적어보고 질문을 뽑는 것 같아요. 리더로서 필요한 책임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식으로 그냥 질문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소개서가 면접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학생이 무슨 생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자기의 인성 요소를 어필했는지 같은 것들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인이 써도 그런 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소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게 중요하죠. 너 무슨 요소 강조하고 싶어? 이런 거에 더 중요합니다. 책 3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왜 읽게 되었는지,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었는지, 간단한 내용,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어떤 점을 흥미롭게 읽거나 아니면 배우게 되었는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읽게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상고 면접 이거는 이제 자료집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자료집에는 요 생물과 수학 부분 그리고 이제 요거 찬반 의견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남겨져 있고요. 여학생 수리는 지구과학이랑 피타고라스, 독도, 울릉도랑 독도에서 울릉도의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야 독도가 보일 수 있느냐를 피타고라스랑 접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 중학교 3학년 문제였어요. 근데 숫자가 좀 많이 더러웠죠.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 제한 걸었을 때 상당히 좀 힘들었을 거고 제시문을 보고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뭔 소리고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저게 피타고라스라는 걸 인지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남학생 그 인성 부분, 독서 인성 부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 지지 또는 비판해 보시고 한쪽 사이드에서 다른 쪽을 비판해 보세요라는 그냥 보편적인 인문사회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뒤편에 있는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오신 분은 이거 풀 수 있어? 하면서 집에 가서 줘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겠죠. 북일고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딸이다. 우리 아이 딸이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쉬다 오시면 됩니다. 북일고 김천고는 남자 학교입니다. 북일고 김천고는 남자 학교고요. 어느 날 아침 차려주다 보니까 왼수처럼 느껴지실 때 그럴 때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겠죠.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동차로 밟으면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선호하는 학교가 됩니다. 다만 성적 요건이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작년에 설명회 오신 분들은 저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싶을 거예요. 북일고는 작년까지는 B 하나가 있어도 쓸만한 학교였는데 이제는 B가 주요 과목에서 있으면 쓸 수 없는 학교로 변질되었습니다. 국영수사과 음미체 전부 다 A를 요구하고 있고요. 음악미술체육에서 하나 정도 B이면 간신히 서류에서 합격을 했고 음악미술에서 B가 2개 이상이었으면 드랍권에 있었습니다. 빡빡해졌죠. 그래서 작년에 160점 만점에 159.92라는 점수인데 0.08점이 컷이었어요. 0.08점이 컷인데 이게 3학년 예체능이 0.5점, 2학년 예체능이 0.3점 감점이거든요. B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B가 2개였으면 드랍권에 위치하는 형태가 돼버렸죠.
자기소개서는 800자에서 총 1600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서 뭐 할 거야? 너 공부 어떻게 했어? 너 인성 어때? 공부 어떻게 했어? 공부 어떻게 했어? 2번 물어보는 학교예요. 근데 하나는 이제 공부 방법을 써도 되는 영역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석으로 공부해갖고 성문 영어 받고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단어 배우는 방법도 괜찮고 나만의 학습법이 있으면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학교입니다. 이유가 뭐냐? 남학교라 그래요. 말도 잘 못하는데 글은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좀 쉽게 쓰라고 하는 거죠. 개조식을 허락해주는 학교예요. 개조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걸 배운 자기소개서 그렇게 써도 괜찮다는 학교입니다. 자, 그럼 남학교라서 좋은 점이 뭘까요? 아들내미 군대 3년 일찍 보내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저런 질문을 실제로 학교에서 합니다. 우리 학교가 남학교인데 남학교라서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깜짝 질문들을 해요. 왜냐? 이 학교는 앞에 있는 2개 학교랑은 다르게 면접을 구두로 물어봅니다. 종이가 없어요. 근데 말로 물어보는 걸 깊이 있게 어렵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조건을 많이 얘기하면 다시 말해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플하고 간결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되게 기업체 면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네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뭔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단 활동이 깊이감 있는 활동을 쓰고 그거에 대한 면접 질문 답변을 준비하되 깜짝 질문, 면접이나 기업체 질문 같은 걸 준비하면 좋아서 이 학교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연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오히려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회사 기업체 면접 같은 걸 봐보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질문을 정리해가지고 같이 연습하면 오히려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단골 질문 있잖아요.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말해보시고 그렇죠?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말해보시고 실제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진짜 찐 단점을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성실하지 못해서 제가 좀 많이 성격이 급해서 아니면 제가 뭐 말을 험하게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제가 친구랑 교우 관계가 좋지 못해서 이 최악이에요. 기숙사 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영상 보면 단점을 물어봤더니 극복 가능한 형태의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 게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저런 거예요. 진짜 찐단점을 얘기해보니까 그러면 나도 안 뽑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면접 질문은 8분 동안 얘기하는데 남학생들 사이에서 편차가 엄청 커요. 말 잘하는 애는 8분 동안 세계 문항에 대해서 답변하다가 끝나버리고 말 못하는 단답형 친구들 우리 어머님 라이딩 할 때 뒷좌석에 태운 우리 아들내미 뭐 오늘 어땠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뭐 그럼 되게 면접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네는 장점이 뭔가? 그럼 네 뭐 체육 좋아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에는 8문항을 다 쓰고도 시간이 남는 그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는 결국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성적 허들이 너무나 높아지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질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면접으로 변별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학지원록, 입학활동계획 그대로 있고요. 학습 방법이나 지식의 습득 방법, 자신이 장점으로 생각하는 습관 같은 걸 써도 괜찮은 학교예요. 좀 특이한 학교죠. 그래서 왜 들어가고 싶은지는 너희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나는 아침마다 이런 자기계발서들도 있고 이런 수업 준비를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에 대한 정보를 좀 담아도 되는 학교이고요. 2번째 챕터 800글자에서는 진로 관련 탐구 경험, 여기가 이제 약간 외대보고스러운 그거죠. 그리고 인성 영역을 쓰게 됩니다. 이 친구는 파일럿이 꿈이어가지고 베르누이의 정리나 비행기의 추진력, 동체의 구조 등에 대한 학습 경험을 쓰고 질문을 유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성 영역 부분 똑같죠? 리더십 같은 것들, 반장이나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어필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심플해요. 자, 북일고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가장 만나고 싶은 성격의 친구는 어떤 친구니? 지원자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학습했다고 했는데 마인드맵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앞서서 봤던 질문이랑 되게 느낌이 다르죠.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를 바꾼다는 건 결이 다른 면접 질문을 다시 대비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러니까 이제 외대보고 준비하다가 면접이 너무 어려운데 저 북일고로 갈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친구 관계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항공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나오게 되고요.
진짜 기업체 면접 같은 공통 질문에 해당하는 거. 자, 919의 장점과 단점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던가 마치 이제 해당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 기업체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남자 학교에서 좋은 점 뭐예요? 만약에 기숙사 생활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은 질문들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많이들 있습니다. 집에서 대비하기가 좀 그래도 쉬운 형태죠. 아까 외대국어 질문은 어머님 저 외대국어 질문 한 10개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숙제하듯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집에서 같이 도와주실 수 있다. 자, 김천고입니다. 경북 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X로 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네. 북일고 쓰려다가 성적에서 이슈가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남학교가 김천고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좀 많이 얻었던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이긴 한데 지리적으로 멀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북일고는 좀 그 드넓은 들판에 아이들을 풀어놓는다는 느낌이 좀 강하다면 김천고는 좀 빡빡하게 관리해준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핸드폰 내, 제출해, 공부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격적인 관점에서 너무 또 남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공놀이에 하루 종일 빠져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시간에 자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김천고도 꽤 괜찮은 대안이 됩니다. 서울대 실적은 북일고랑 비슷한 형태고요. 성적 요건은 국영수 사과만 봐요. 그리고 아까 북일고는 사회과 과목에 역사랑 도덕이 싹 다 포함이어가지고 도덕이 B가 떠도 감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교는 도덕이 B이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B가 한두 개 정도 있어도 서류 탈락까지는 안 갔어요. 경쟁률이 2대1을 넘지 않으면 서류 탈락생이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1500자 순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주입식 교육. 자, 들어와서 왜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서 뭐 할래? 중학교 때 뭐 했어? 인성 어때? 보편적이죠? 자, 그리고 이 학교의 특이한 거 10월달에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고 경시대회라 그러니까 무슨 성대경시처럼 막 어려운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중학교 수준의 깊이감 있는 영어랑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요. 여기서 장려 이상의 어떤 상을 받게 되면 약간의 입학의 베네핏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있다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제가 학교 관계자가 아니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서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면 꽤 베네핏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 좀 구경도 할 겸 그리고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도 좀 확인할 겸 한 번쯤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험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일종의. 뭐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시간 KTX? 왕복 6시간? 뭐 그 정도? 이제 아이를 이제 경시대회에 집어넣어 놓고 나면 어머님들 이렇게 손잡고 학교 투어 다니고 설명회 해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아이 시험 보는 동안 학교 둘러보고 우리 아이가 다닐 만한 학교인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사고나 외국국제고 학교 투어를 가면 진짜 그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그런데 한번 데리고 가는 게 또 되게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준비는 공통 한 문제를 8분 동안 준비해가지고 개별 2문제와 함께 4분 동안 스피치합니다. 그러니까 8분 준비, 4분 스피치. 네, 그럼 12분이 소요되죠? 그걸 2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룸이 2개인 거예요. 한 룸에 들어가서 발표를 하고 다음 룸에 들어가서 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 24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질문이 2개라는 거죠. 결국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김천고 자기소개서 그냥 똑같은 4개의 영역이니까 외대국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들어가고 싶은 이유, 권하기념,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크로마티그래피 같은 건 중학교 때 배우는 실험이라서 도핑 테스트랑 연동해가지고 자신의 그 학습 그 깊이를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입학 후에는 너희 학교의 그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김천고는 심지어 저 자기주도 학습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네, 글자 수 이렇게 제한했을 때는 많이 못 쓰는 학교였는데 이제는 좀 1500자로 풀려서 자기소개서 쓸 때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학교입니다. 생활기록부 관련 질문들도 제법 나오는 편이고요.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에 대한 면접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군주론까지 꺼내 들면서 아이들을 좀 압박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게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으냐. 이제 비판을 한번 해보고 네가 생각하는 훌륭한 리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제 군주론에 나오는 좀 명언 중에 하나죠. 이제 식민을 다스리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두려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선 미움받지 않는 것이다. 요거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미움받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말해봐라.
학생의 활동이나 반장부반장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중학교 시절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본 경험을 얘기해보라는 걸 어렵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외고국제고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외고국제고는 성적 요건이 국어, 영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 성적은 안 들어가요. 수학, 과학 성적은 안 들어가고 영어만 A면 점수에서 깎이는 건 없는데 학교마다 서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영어, 국어를 그러니까 국어랑 사회를 봅니다. 동점자 선발 방식에 의해서 국어랑 사회를 보니까 그냥 영어, 국어, 사회가 전부 다 A여야 맘 편하게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 중에 하나라도 B가 있다 그럼 저랑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학교가 괜찮은지. 자기소개서는 1500자 순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계속 주입식 교육 드리고 있어요. 자, 왜 들어오고 싶은지, 들어와서 뭐 할 건지, 중학교 때 뭐 했는지, 인성 어떤지 이 4가지 요소. 그리고 이제 이 학교의 좀 특이한 케이스들은 내가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이 학과를 선택했을 때 왜 그 어문학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설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을 뽑는다는 건 우리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것과 비슷해요. 왜 우리 회사여야만 하는지, 왜 우리 기업이어야만 하는지. 물론 이제 옛날에 고전적 가치관이 애사심 같은 거 말고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러시아어과 같은 경우에 왜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은데? 라는 게 자기소개서에 전혀 언급이 없으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어문학, 정확히는 어학에 관련된 그 국가의 문화에 내가 왜 관심이 있는지, 내 진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세계 시민의식, 내가 왜 그런 세계 정치, 경제,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내 진로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너희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어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면접은 학교마다 좀 상이해서 뒤에서 한 페이지에 따라서 좀 이제 따로 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외고국제고는 일단 영어에서 B가 있는 경우에는 점수 자체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영어가 B인 경우는 좀 어렵고요. 미달이 나는 학교여야 됩니다. 만약 영어가 B가 된다면. 그리고 일단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총 8개의 외고 중에 이제 안양과천 외고만 인성 영역을 따로 빼서 400글자를 따로 쓰게끔 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1500자 기본으로 가고 있어요. 안양과천 외고는 400자 따로 빼서 인성 영역을 쓰게끔 되어 있고요. 안양과천 외고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별로였다가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경기 남부에서 인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원래 과천외고에서 좀 운영하고 안양외고 과천외고가 좀 둘이 친한데 쟤네들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아졌지? 셔틀버스 운행하냐? 좋은 것 같은데 나도 할래 해가지고 안양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안양 과천외고가 서울대 실적은 더 좋은데 경쟁률이 되게 안 나왔어요. 기숙사 때문에. 근데 요즘은 경쟁률이 굉장히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화탐구 소재거리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고 진로 연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문학 계통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공부 방법을 쓸지 말지는 생각을 좀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나 해당 어문학 방법에서 좀 특기할 만한 어떤 학습법이나 공부하는 방식이나 그런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막 없이 드라마 보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공부 방법을 어필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미 선배들이 진짜 다 써먹어서 특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물구나무를 서서 외우는 거 아니면 특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좀 안 쓰는 편이에요. 인성영역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 양보나 배려 쪽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고 통학해야 되는 경우라면 리더십 쪽을 조금 더 선호하게끔 제가 쓰는 편입니다. 외고국제고는 수원외고, 성남외고 공통질문 있고요. 동탄국제고도 공통질문이 있어요. 안양과천외고도 공통질문 있고요. 해당 공통질문은 제가 전부 다 자료집에 뒤에 타이핑해서 넣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5분 동안 생각하고 말해봐 라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닥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외고는 5분이라는 준비기간 치고는 텍스트가 굉장히 길고요. 공통 두 문항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하나는 제시문 보고 답변하는 거고 하나는 기습 인성 영역 질문입니다. A랑 B랑 C가 있는데 A랑 B는 조별과제를 열심히 안 해. C만 열심히 해. 너는 조장이야. 이랬을 때 뭐 어떻게 하겠니? 이런 류의 상황제시형 질문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성남외고 4분 준비 4분 발표로 4분 동안 공통질문 하나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 이슈라든가 그래프 도표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경기외고는 공통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외고는 올해부터 자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올해 자사고 신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외고가 아니라 경기자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5분 준비 공통 한 문항, 개별 두 문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문학계통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이 친구가 제가 작년에 담당하면서 독일어과였는데 독일어과 경쟁률이 좀 높아졌고 국어가 삐어가지고 전전날에 중국어과로 바꿔서 중간 내용을 다 뒤집어 엎은 친구입니다. 원래는 중간 부분에 독일의 환경정책에 대한 심화 탐구가 5-6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어과로 바꿨잖아요. 엎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경 관련 외교관을 꿈꾸고 있었어요. 외교 정책을. 그럼 이제 중국과 환경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황사 미세먼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 안에 빨리 구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미세먼지나 공업화 황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탐구하고자 중국어과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당위성을 설정하는 거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진로 탐구 부분에 대해서 정치, 외교,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왜 어떤 나라는 계속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궁금했다. 중학생 치고는 좀 그렇죠, 조숙한 이런 고민인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정치 제도가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런 초균세도 읽고 깊이감 있는 책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친구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답지 않은 거니까 승부를 좀 건 거죠. 이 승부에서 승리하게 되면 또 이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답변을 잘 못하면 너 남이 써준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도표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온 편이었고요. 안양외고 공통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동질성에 대한 도표와 척도,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런 동질성 지표라고 하는 걸 보고 너라면 어떤 집단 내 동질성 지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니 제시문과 너의 생각을 기반으로 말해봐 같은 대학교 문과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시 문제 같은 거를 중학생 수준으로 살짝 낮춰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이제 장기이식 관련이랑 옵트인, 옵트아웃을 가지고 설명하는 옵트인, 옵트아웃이라는 게 광고 동의해야 날아오는 게 있고 날아왔더니 거부하라는 광고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장기이식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신청주의란 말이에요. 신청을 해야 장기이식이 되는데 장기이식률이 너무 낮으니까 거부해야 장기이식을 안 할 수 있게끔 바꾸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혁신적으로 이걸 늘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개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겠는지 너의 생각을 찬반을 통해서 말해봐라. 이런 류의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죠. 혹은 이제 세금 문제나 놀이동산에서 돈 많이 내면은 차를 무시하고 탈 수 있는 티켓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공평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고는 일반고인데 최근 언론 매체에서 예능에서 많이 나와서 유명해지고 있는 비평준화 일반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평준화 일반고, 소위 갑반고라고 불리는 건 화성고등학교, 와부고, 세마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양서고, 가원고 등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나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보고 고등학교 갔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시험 보고 고등학교 갔다. 좀 있어요? 자, 그때 시험 보고 고등학교 간 분들은 알아요. 저 분위기를. 지역 내 원탑 학교가 존재합니다. 지역 내 원탑 고등학교가 존재하고요. 지역 내 꼴등 고등학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꼴등 고등학교는 인문계 끝자락에 있어서 왠지 전교생이 절반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학창시절 때 경험으로 알아요. 그런데 원탑 학교는 진짜 언터처블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마침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 저런 비평준화 일반고에 우리 아이를 집어넣어서 공부를 시키면 되게 엄청난 면학 분위기에 감화돼서 열심히 공부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이 공부 더 열심히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비평준화 일반고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비평준화 일반고는 일단 A 여부와 상관없이 200점 만점의 가내신을 산정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내신 컷이 엄청 높아요. 자사고는 A만 맞으면 된다 그랬죠. 자사고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200점 만점에 가내신 198점에서 9점을 요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그냥 시험 볼 때마다 평균 98점 이상 찍어와야 돼요. 그래야 간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입학 점수에서 전교 꼴등으로 들어가는 학교인 거죠. 그런 게 이제 현재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인 거죠. 왜 이렇게 빡빡
빡빡하냐? 자기소개서가 면접이 없어요. 서류 띵 넣으면 띵동 합격입니다. yes or no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없어요. 정확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원서를 집어넣는 행위에 리스크가 없고 이게 면접 준비도 안 해도 되니까 내향적인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해요. 남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조용한데 공부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 이런 경우는 괜찮죠. 오히려 이제 너무 외향적인 친구들은 오히려 자사고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런데 가서도 결국 사람 사는 데랑 집단이 형성되고 공놀이 하면서 또 학생 생활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고는 제가 맨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반고는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을 노리는 학교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예외예요. 이 학교는 전교 1등을 찍는 게 자사고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의 내신 격차가 몇 점? 1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대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을 상시 유지하는 압도적인 상위권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아니라 주로 논술, 뚫어내는 건 논술 내지 이제 소수 인원의 학종, 그리고 대부분이 수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로서의 메리트가 약간 빛을 발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추천되는 건 뭐냐? 내 주변 따라 이미 엄마보다 친구가 좋아.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 그럼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정신 차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전교 꼴등 내신이 199점이면 압도적인 면학 분위기의 학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공부나 예습 복습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비평준화 일반고를 고려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비평준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생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한 장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썼다가 드랍되면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리스크가 너무나 세죠. 광교 지역 학생이 화성고를 썼다가 떨어지면 화성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미달이 난 곳에 가야 되는데 화성은 미달이 안 나는 지역입니다.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입학생보다 많기 때문에. 그럼 오산으로 빠져야 돼요. 네, 평준화 지역으로 못 돌아옵니다. 아니 그러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이런 학교를 진짜 쓴다고? 싶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학교 입장을 생각해보죠. 난 우수한 학생을 좀 받고 싶은데 엄마들이 무서워서 못 쓰네. 방법이 없을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죠? 나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엄마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 그래서 원서를 썼다가 선착순으로 쭉 내신을 나열해 놓고 떨어질 것 같은 내신이면 전화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전화가 옵니다. 원서 빼드릴 테니까 안 쓴 걸로 하십시오. 예, 실제로 화성고 입학사정관님께서 이제 자사고 모여러 그 카페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매년 자랑스럽게 올리는 글 중에 하나가 올해도 초과 인원 0명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입 재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거 썼다가 드랍되면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화성에는 미달난 데도 없고 그리고 그 아까 시험 봤다는 어머님 아버님들 생각해보면 미달난 학교는 미달나는 이유가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뭔데 그런 학교에 우리 아이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은 대체로 원서를 쓰는 순간 전화를 받으면 이제 일반고를 쓰거나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그런 루틴이 되죠. 그래서 리스크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유형별,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가는 게 좋으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외향적이고 경쟁을 좀 즐겨야 됩니다. 엄마, 나 옆에 철수가 진짜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한번 좀 이겨보려면 쟤랑 같이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고, 한편으로는 엄마, 옆에 철수 진짜 나 약간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 와, 텄다 텄어.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학창시절 딱 이렇게 마무리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들어가면 디프레스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괜찮아요. 겸손해지는 거니까.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서 상승 욕구가 없으면 그 환경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될 때가 더 좋을 때가 많아요. 피그말리온 효과에 의해서 잘한다 하면은 자기 이상 나오는 친구. 그래서 경쟁을 좀 즐겨야 되고 또 외향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용인 애대보고 반장 선거 했을 때 30명 정원인데 자 반장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럼 28명이 손을 들어요. 뭔가 이상한 민주주의가 형성돼요. 나머지 2명에 의해서 반장이 결정되는 표결이 형성됩니다. 다 자기 이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외향적인 성격의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아이 한 명이 MBTI I로 시작하는 친구가 앉아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도 안 해요. 소외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사고의 장점을 살리기도 어려워요.
자, 외국국제고는 계속 얘기 드렸죠. 자연계 진로는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인문계통으로 갈 학생들이 가는 걸 완전 추천드려요. 영재과학고부터 두고 나서 법대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엄마는 없는데 꼭 외고 가서 의대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엄마는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계통의 진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비평준화 일반고는 일단 주변 영향에 굉장히 민감한 학생들, 금목자학이라고 하죠. 옆에 자꾸 이제 물드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가면 장점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다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GT 통합솔루션 설명을 빨리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입시 통합솔루션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재학생들 대상으로 안내문이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데스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학교 가는데 필요한 게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에 일단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1대1로 이러한 지도 첨삭 편단을 진행합니다. 3월, 5월, 7월에 모집을 합니다. 3월 모집하고 땡이 아니라 7월까지는 기회가 있고요. 10월 달에 오시면 자기소개서는 써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1대1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학생 시간에 맞춰가지고 약속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 8회에서 10회 정도 첨삭을 해서 면접이 가능한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고요. 개별 첨삭하면서 학생들에게 맞춤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과정 첨삭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이제 수지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평가 연구소 건물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희망하면 비대면으로 첨삭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비대면을 좀 꺼리는 경향이, 면접은 저도 대면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소개서는 비대면 첨삭, 대면 첨삭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죠, 그냥. 네. 그래서 근데 비대면 첨삭은 꽤 라이딩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아이가 의사만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좀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상산고등학교 저랑 14번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심지어 면접까지도 싹 다 비대면을 했던 친구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효과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면접할 때 항상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기반의 1대1 면접 질문, 학생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항상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서 학생이 답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특강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 시간만 들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수학과학에 대한 특강을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1학년, 2학년은 어떻게?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내문 이미 배부가 됐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학교생활 가이드 특강이라고 하는 게 현재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얘기했던 생활기록분 이런 게 필요해, 독서는 이런 게 필요해라는 걸 애들 대상으로. 지금 오늘 어머님들 들은 이야기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뭐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이드 특강이 3시간짜리 분량으로 1회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애기들 대상으로 독서 특강도 현재 기획 중이니까 이제 나중에 안내문 나오면 아 이런 게 있구나,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책을 워낙 안 읽는데 학원에 가서 억지로라도 읽혀주는구나, 이런 특강도 있다는 거 알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교학점제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어떤 학교가 유리한가는 제가 앞부분에 참 많이 설명드렸죠. 자사고 유리하다, 외고는 저수혜를 100% 받는 건 아니다, 일반고는 열심히 노력 중이다, 아직은 부족하다. 그럼 결국 이걸로 수렴돼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자사고에 갈 수 있을까요? 혹은 이미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신 분, 우리 애는 이미 갈 수 있고 가서 잘할 수 있을지나 얘기해 주쇼. 네, 뭐 이런 경우들. 근데 이제 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질문이 이래요. 선에 어디까지 빼야 돼요? 이런 질문으로 좀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공원 공투, 공통수학 원투는 당연히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 마지노선은 대수까지, 2학년 1학기 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적분은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깊이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자사고는 1학년 1학기 때 1년치 수학을 다 나가요. 일반고 1년치 수학을 1학년 1학기 때 다 나갑니다. 그때만 속도가 2배속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대수가 1학년 때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2학년 때까지 겨울방학도 있고 다시 좀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대수까지는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선행 마지노선 2학년 1학기까지 깊이감 있게 할 것. 푸는 거 말고요. 남이 해주는 거 말고, 드라마 보는 거 말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풀어주는 건 저는 드라마 본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제 본인이 풀어야죠. 그리고 지금 2학년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이미 1학년 2학기 내신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비평준화 일반고는 들어가요. 6%가 들어가는 걸로 확정인데 자사고는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우리 아이가 3학년 8월이 돼야 알 수 있어요. 이게 대학교처럼 4년 예고제가 아니라 3개월 예고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정보가 올해 8월에 그냥 손바닥 뒤집힐 수도 있어요. 김천고 자기소개서 양식도 올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어떤 성적이 들어갈지는 모르나 최근 10년간의 경향성을 봤을 때 용인외대부고랑 외고국제고는 1학년 2학기 때 시험 봤을 때도 성적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가락이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안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아이고 이게 주차 시간 조금 오버돼서 너무 죄송하네요. 드린 자료집 잘 참고해서 아이들이랑 많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개별 질문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금 저는 여기까지 JFP의 서정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주차를 뭐 무료로 해? 2시간